자, 우리가 전번 강의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전 업무 현상의 모니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단계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1차 유형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쪽에 예상되는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업무 현상의 대표적인 증상으로서는 보면 우리가 SMPS 즉 립스보드에서 전기가 안 넘어오거나, 아니면 AD 보드 쪽에서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거나, 아니면은 OSD 버튼에 그 버튼이 망가져서 안 되거나, 이런 증상인데, 그런 어떤 그 1차 분석에서 우리가 판단한 그 고장 증상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뭘 검사했습니까? 립스보드를 우리가 2차 단을 쟀더니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럼 립스보드는 문제가 없다. 그죠? 우리가 그 전에 뭘 했냐면은 내장 부품이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액정 패널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수리하나 마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패널 테스트 지그를 통해서 일단 패널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쪽에 전원을 공급해서 CCF를 켜주게 되는데, 백라이트를 켜주게 되는데 백라이트가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은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립스보드를 220V AC 전원을 인가해서 우리가 점검을 2차 측 점검했더니 AD 보드에 필요한 5V 전원과 인버터에 필요한 12V 전원이 제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립스보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 단을 측정했는데 5V 12V가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니면 5V 12V가 어떤 전압이 출렁거리거나, 이럴 때는 이제 립스보드 문제라고 해서 역으로 우리가 추적해 나가면서 문제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점검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점검해 본 바로는 접수된 모니터의 어떤 그 립스보드를 점검해 보니까 2차 측이 아주 안정적에 나오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거죠. 그러면 립스보드도 문제가 없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은 AD 보드 쪽, OSD 보드 쪽에서 버튼 이상이 없는지를 우리가 양보 판별을 했더니 버튼도 이상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AD 보드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범인은 누구냐? 바로 AD 보드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립스보드는 뭐라 그랬죠? 물론 뭐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은 립스보드가 뭔가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립스보드는 뭐냐면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다, 그런 약자예요. 그래서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SMPS 부분과 인버터 부분이 우리가 결합된 보드를 뭐 립스보드다, 아니면 IP 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립스보드는 우리가 뭡니까? 오토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220V AC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은 AD 보드에 필요한 5V와 인버터에 필요한 12V 전원을 막바로 출력해내는 그런 오토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뭐 TV 쪽 SMPS를 얘기를 든다면 TV SMPS는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은 모니터에 비해서 TV는 인치수도 크기도 크고, 또 하나는 그 뭐냐면 TV는 부가 기능들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USB 포트라든가, 아니면 컴포넌트 포트라든가, 적외선 포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튜너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모니터에 공급되는 립스보드 방식의 전원을 공급했다는 모니터가 감당을 못하겠죠, TV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주 출력을 높게 해줄 수 있는, 그죠? 높게 승합 내지는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PFC하고 공진 회로가 추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모니터는 220V 전원만 인가하게 되면, 그죠? 인가하게 되면 5V 12V가 바로 나오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TV는 전력이 많이 먹히기 때문에 만약에 오토 방식으로 나온다면 낭비되는 전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TV SMPS는 스탠바이 전원 5V만 나오고 있는 거죠. 사용자가 어떤 리모컨의 어떤 파워온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TV 앞에 있는 OS 버튼 중에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신호를 가지고, 그 온 트리거 신호를 가지고 뭡니까?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서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V, 24V, 33V를 TV에 공급해서 TV가 정상 동작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TV SMPS입니다. 그게 조금 틀리죠. 단지 이제 모니터 립스보드 쪽 SMPS 파트 쪽하고 틀린 부분은 바로 PFC, 즉 전력 효율 보상 회로와 RC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오토 방식이 아닌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니터 쪽에 립스보드는 아마 이 초보자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반으로 나눴을 때 요 부분이 우리가 SMPS 파트고 요 부분이 인버터 파트예요. 그죠? 우리가 모니터는 백라이트가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그랬죠. 즉 CCFL 방식의 형광등 방식의 LCD 모니터가 있고, 이 백라이트가 LED 방식의 LED 모니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립스보드도 LED 모니터도 마찬가지죠. 그죠? SMPS 파트가 이쪽에 따로 있고, 이쪽이 뭐냐면 컨버터라는 드라이버 보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죠? 얘는 지금 뭡니까? 이 LCD 방식의 그 립스보드이기 때문에 여기 고주파 트랜스가 달려 있단 말이죠. 왜냐면 형광등은 AC를 걸어줘야 점등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DC를 받아서, 그죠? 스위칭을 통해서 AC를 승합해서 CCFL에 공급해줘야 형광등이 켜진다. 근데 우리가 LED 모니터는 뭡니까? LED는 우리가 그 전자 소자잖아요. 전자 소자. 그러니까 교류를 공급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트랜스가 없어요. 트랜스가 없다는 것 뿐이지 내부의 동작 원리는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CCFL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없는 고유를 공급해 줘야지만, 우리 LED, 그죠? 그 발광 다이오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교류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DC로 뻥튀기 해가지고 공급해주는 드라이버 보드 내지는 컨버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드가 달려있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그 방식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CCFL은 이렇게 이제 형광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형광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교류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형광등이. 그러니까 직류를 걸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LED는 이렇게 LED 바가 있어서, 이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인버터 방식을 취했다는 얘가 안 켜지겠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가 필요 없단 말이죠. 요것만 빠져 있는 거죠. 그죠? DC를 받아서, 그죠? PWM을 통해서 FET와 PWM 공조해서 DC를 다시 뭡니까? 그죠? 스위칭해서 높은 전류 AC로 만들어서 다시 쇼트키 다이오드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DC를, 그죠? 여기에 맞는 승합된 직류 전류를 이 LED 바에 공급을 해서 LED가 켜지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ED 모니터에서 틀린 게 아니라 요 트랜스만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교류가 필요 없잖아요.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그런 전자 소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0V 전원을 모니터 쪽에 넣으면 오토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 전원을 넣게 되면은 뭡니까? 전원을 넣게 되면은 AD 보드가 필요한 5V 전원과 인버터 또는 컨버터 드라이버가 필요한 12V를 바로 생산해내는 SMPS 파트가 바로 자동으로 동작을 해버려요. 그죠? 물론 부하를 걸었을 때는 이게 전력 소비가 되겠지만, 부하를 걸지 않더라도 계속 나오죠. 그죠? 전력 소비는 없겠죠. 부하를 안 걸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이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오토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TV 쪽에 공급했다 그러면은, 왜냐면 얘가 만들어내는 2차 측 출력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TV는 동작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오토 방식을. 그러면은 우리가 TV 쪽은 동작 원리가 좀 복잡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TV는 약간 좀 틀려요. 그죠? 이렇게 좀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은 부가 에러가 많단 말이죠. TV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같이 뭐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지금 PFC 회로예요. PFC라고 그래서 파워 팩터 콜렉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력 효율 보상 회로다. 그래서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립스보드, 모니터 립스보드는 대전압 콘덴서를 잡으면 310V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310V가. 근데 이 TV 쪽은 310V가 나오는데 우리가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메인 전원을 기동시키게 되면 뭐냐면 이 PFC가 동작을 해서 한번 승합을 시켜줘요. 그래서 대전압 콘덴서에 승합된 전기가 450V 이상 여기다 충전이 된단 말이죠. 그죠? 맨 처음에는 요 부분이 지금 뭐냐면 스탠바이 회로인데, 요 부분이 우리가 모니터 쪽에, 그죠? SMPS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스탠바이 전원만 넣으면 스탠바이만 동작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모니터 리모컨에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거나 TV 전면에 있는 OS 버튼의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스위칭에다가 동작해서 PFC 컨트롤러에 VC 전압을 공급하고 RC 그 컨트롤러에 VC 전압 공급해서 이 두 개가 기동을 함으로써 PFC가 동작을 하게 되면 뭐냐면 승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50V에서 충전이 되고 이 전기를 가지고 공진 회로에서 다시 얘를 정류를 해서 좀 큰 그 전류를 생산해서 우리가 TV에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전기를 220V 전원을 이제 인가를 해요. 인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5V 밖에 안 나오죠. 5V 밖에. 5V 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요 파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모니터의 립스보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동으로 오토로 생산된다고 여기서는. 근데 얘는 아직도 안 나와. TV가 필요한 거는 보통 12V, 24V, 또 어떤 건 33V까지 써요. 안 나오고 있다고요. 그죠? 왜? 아직 스위칭 신호를 안 줬기 때문에 메인 전압이 기동 안 되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데스크탑에 있는 그죠? 파워 서플라이도 바로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220V 전원 인가하게 되면 5V 스탠바이 전압밖에 안 나와요. 그럼 왜 스탠바이 전압 왜 나오냐? 우리가 최소한 어떤 기기를 동작하려 그러면은 리모컨을 동작한다든가 그죠? 적외선 포트를 동작시킨다든가 하려 그러면 얘가 전기를 AD 보드에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모니터에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거나 리모컨의 파워온 스위치를 여기서 딱 눌렀을 때 바로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FC 컨트롤러 쪽에 VC 전원을 공급하고 RC 컨트롤러 쪽에 VC 전원을 공급해서 얘가 이제 PWM이 이 컨트롤러에 동작하니까 뭡니까? 메인 전압을 생산해서 12V, 24V가 나오는 거죠. 그죠? 사용자가 만약 전원을 껐다. 스탠바이 전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탠 방식 취하고 있는 거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소비 전력이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토 방식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해서 이제 그 만약에 얘를 이렇게 다 나오게 생산했다 그러면은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무부하 상태로 높을 거예요. 그 전기들이. 그렇다면 뭡니까? 발전소에 어떤 발전을 더하게 된다면 전기 환경 공해가 생긴다.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간혹 이제 뭐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자꾸 이 TV 쪽은 뭐 다른 세상에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좀 회로가 좀 복잡을 하고 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거기서 PFC하고 그죠? PFC 회로하고 공진 회로 쪽만 이해하게 되면 뭐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건 이 스위칭 회로 쪽이죠. TV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니터나 TV를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SMPS 파트 쪽에 고장률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SMPS만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뭐 이것부터 산업용 SMPS 같이 수리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모니터 쪽에 AD 보드를 보면요. 이게 간단해요. 이게 전력 얼마나 먹히겠어요. 그죠? 얘는 부가회로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은 전력을 이렇게 많이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쪽에 있는 SMPS 바 립스 보드 가지고 충분히 전력이 공급이 가능한데 TV AD 보드는 뭡니까? 이 바스 보드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랑. 그죠? 왜냐면 얘는 부가회로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컴포넌트 단자도 있고 여기 보면 뭐 USB 단자도 있고 여기 튜너 쪽도 있고 이런 부가회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그죠? 아무래도 2차 측에 어떤 좀 출력이 높은 안정된 높은 전류를 요구하는 그런 SMP 파스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TV 쪽은 그죠?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높은 전력을 생산해주는 그런 이제 그 보드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TV 쪽의 SMPS 그런 그 용도를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따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우리가 이제 물론 기본적인 지식이 좀 많고 이론이 정립되고 해야 되겠지만 좀 SMPS, TV 쪽 SMPS, 뭐 TV AD 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따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니터에 비해서 부가회로가 좀 추가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제너럴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TV는 어려워, 복잡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임한다 그러면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단지 부가이로만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리 보면 뭐 간단하잖아요. TV는 복잡해.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장 접수된 내용을 보면 AD보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어요. 요쪽에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AD보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D보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좀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강의한 내용이지만 이 강의를 처음 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AD보드에 전원을 공급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립스보드에서 5V를 넘길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아답터 12V를 통해서 여기처럼 12V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냐,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를 사게 되면은 모니터하고 220V AC 코드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걔는 뭐냐면 립스보드 타입이에요. 220V를 꽂으면 립스보드에서 5V, 12V를 생산해서 이쪽에 공급하는 방식이고, 모니터를 샀더니 아답터를 하나 주면서 여기다 꽂아야 돼. 그건 아답터 방식이죠. 전원을 전원을 통해서 DC 12V를 이 DC 잭을 통해서 공급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즘 모니터들 거의 보면은 아답터 타입으로 많이 나오죠. 글쎄 왜 그러냐면은 원가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립스보드보다는 아답터가 원가가 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들어요. 우리 수리맨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수리맨 입장에서 보면 립스보드 타입보다 아답터 타입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 립스보드는 문제가 되면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답터 고장난 아답터만 교체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수리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수리 실력 같은 건 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나오는 모니터들도 보니까요, 보통 이제 아답터 타입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조업체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AD보드를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AD보드는 우리가 메인보드라는 얘기도 하고, AD보드는 뭐냐면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 메인보드 AD보드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메인보드라는 얘기는 주가 되는 보드예요. 얘는 뭐냐면 AD보드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런 우리가 메인보드를 얘기합니다. 회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인버터의 어떤 백라이트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를 컨트롤하거나, 화면 밝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패널에 들어가는 5V 전압을 끊었다 연결했다는 스위칭 어떤 신호를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 AD보드에서 컨트롤합니다. 중앙통제소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립스보드 쪽에 SMPS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을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뇌에 오는데, 요거는 간단하지만 이게 뭐지 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하지만 이 AD보드에는 굉장히 심오한 그런 동작 원리와 이론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D보드를 우리가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TV AD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AD보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론을 좀 알아야 돼요. 이론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이제 도달한 고장난 AD보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좀 교육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AD보드는 뭐냐면, AD보드는 뭐예요? AD보드는 이 AD보드가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그래픽카드에서 받은 정보는 모니터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신호입니다. 그런 신호예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요, 이 부분이 지금 요 RGB 포트하고, 요 RGB 포트죠. RGB 포트하고 DVI 포트하고 있어요. 그죠? 일로 들어가나 물론 요즘은 이제 HDMI 포트라는 게 있고 DP 포트라는 게 이제 새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 신호들은 액정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D보드라는 얘기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즉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갖다 여기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AD보드예요. 자, 여기서 들어온 신호를 자,
RGB 포트로 들어왔다. 여기서 그래픽 카드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그죠? 들어오면은 얘는 액정이 인식할 수 없는 신호기 때문에 뭡니까? 요 신호를 어디로 들어가냐? 이 스케일러라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스케일러로 들어가면 스케일러가 이 내부 회로를 이용해서 얘가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신호로 다시 여기서 1차 변환을 해. 1차 변환을 합니다. 1차 변환. 그죠? 1차 변환을 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영상 신호를 가지고 액정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변환해 주는데, 이 신호가 뭐냐? 바로 LVDS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LVDS 신호. 이 신호는 뭡니까? LVDS 케이블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액정 패널이 여기 있습니다. 액정 패널이 있어요. 그죠? 패널 쪽에 LVDS 커넥터를 타고 들어가죠. 그죠?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AD 보드예요. AD 보드. 그죠? 이 영상 신호, 그래픽 카드 받은 영상 신호를, 그죠? 이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 LVDS 신호를 갖다 바꿔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AD 보드에서 스케일러가 하는 역할이다 하는 거죠. 그죠? 얘는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칩이죠. 그죠? 중요한 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12V 전원을 인가되는 아답터 방식이 뭐냐면, 그죠? 12V가 인가가 되면, 그죠? 이 12V를 가지고 이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스케일러라든가 아니면 사운드 칩이라든가 아니면 MCU라든가 이 필름이, 그죠? 이 전원을 갖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메인 전원부가 구성이 되어 있죠. 메인 전원부가. 자, 12V 인가되면 이 콘덴서를 통해서 스위칭 레귤레이터죠. 이게 스위칭 레귤레이터,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1번 쪽으로 들어가서 내부의 발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2번 단자로다 뭐가 나오냐면 5V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5V가. 이 5V 출력이라는 것은 DC가 아니라 맹육성 전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최종 부하가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아웃풋 나온 이 5V 맹육성 신호를 가지고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2차 정류를 하죠. 여기서 1차 정류를 하죠. 여기서 정류를 해가지고 나온 이 아웃풋 전기는 어디 주냐면 이 스케일러, MCU, 이 필름, 사운드 칩이 필요한 우리가 그 보조 전원부 쪽으로 얘가 인계를 해요. 여기 보면 레귤레이터들이 있죠. 여기 레귤레이터들이, 그죠? 이쪽으로 공급해서, 그죠? 공급해서 내부의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으로다가, 그죠? 예를 들어서 LM1117 3.3이다 그러면 5V를 받아서 입력으로 받아서 3.3V를 갖다가 이쪽에 스케일러로 공급을 하고, 또 이쪽에 5V를 인계 받아서 1.8V를 다운시켜서 이 MCU나 이 필름에 공급해주고, 또 여기서 받는 12V는 다이렉트로 사운드 칩이 12V 필요한 다이렉트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메인 전원부에서 스위칭해서 나온 아웃풋 전류를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직류로 만들어서 최종 부하가 필요한 보조 전원부로 인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메인 전원부다. 그러면은 립스보드로 들어온, 그러면 얘가 아답터 타입의 립스보드 전원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 케이블 타고 들어올 겁니다. 그죠? 케이블 타고 들어올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뭡니까?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거치든가 아니면은 이제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전압을 다운시켜서 각 단자에 각 부하에 공급을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항상 전원이 입력되고 출력되는 단계의 어떤 전원 소자 앞뒷단에는 우리가 콘덴서들이 붙는다. 그죠? 왜 붙냐 그러면은 보다 안정적인 직류를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스위칭 레귤레이터든 아니면 이런 LDO 레귤레이터는 안에 그 레귤레이터나 스위칭 발진 때문에 스위칭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런 노이즈를 여기서 일자 걸러주고 깨끗한 직류를 갖다가 최종 부하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콘덴서들이 붙어있다. 앞뒷단으로. 그래서 AD보드에서 많은 고장을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콘덴서들이죠.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가 된다. 겉은 멀쩡하더라도 용량 감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충분한 전기를 공급해 못해줌으로 해서 최종 부하가 필요한 이런 것 IC들이 동작의 저해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주로 쓰는 것들이 우리가 이 전해 콘덴서를 써요. 전해 콘덴서를 쓰기 때문에 전해 콘덴서 안에 전해액이 들었다고 그랬죠. 이게 오래되면 안에 전해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이 생긴다.
드라이브 현상이 생긴다는 뭐냐면 바로 용량 감퇴와 직결된다는 얘기죠. 용량 감퇴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콘덴서가 충분한 전기를 공급 못 해주는 현상이 생겨요. 그죠? 콘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전해 콘덴서를 원가 때문에 많이 쓰죠. 폴리머 콘덴서는 솔리드 콘덴서를 못 쓰기 때문에, 솔리드 콘덴서는 뭐냐면 안에 고체 전해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라이브 현상이 많이 생기질 않겠죠. 고체 형태니까. 하지만 걔도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게 솔리드 콘덴서라면 이해 못하는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뭐 쓰는 용어로는 뭐 알루미늄 캔 콘덴서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에 폴리머라는 고체 전해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걔는 수명이 좀 얘보다는 굉장히 길겠죠. 하지만 이제 AD 보드 대부분들은 이런 전해 콘덴서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해 콘덴서가 용량 감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이 돼요. 그죠?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AD 보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 이런 요 크리스탈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수정 발진자라고 얘기하죠. 수정 발진자. 립스 보드에는 없죠. 그죠? 하지만 AD 보드나 이런 데는 전자 회로들을 컨트롤하는 데는 바로 이 수정 발진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수정 발진자는 내가 누누이 얘기는 뭐라 그랬죠?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없으면 연주가 되겠습니까? 오케스트라의 그 마스터의 주의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그 신호에 맞춰서 동작을 하고 강약을 내고 해서 하나의 음악의 앙상블을 이룬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상당히 편안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주의자가 참석을 안 했다. 그날 연주는 뭐 연주가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크리스탈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주의자 역할을 하는 거다. 모든 전자소자는 크리스탈에 클락 주파수에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 MCU도 마찬가지고 EPROM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정상이라도 크리스탈이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즉 클락을 주파수를 제공 안 한다면 이 보드는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다른 게 정상이라도. 그래서 이 크리스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바로 MCU라는 겁니다. MCU. 그죠?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하죠. MCU.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D 보드를 뭐냐? 하드웨어와, 그죠?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메인보드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MCU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펌웨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펌웨어. 그죠? 펌웨어는 뭐라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데스크탑의 운영체제다. 그죠? 운영체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운영체제가 손상되면 우리가 운영체제가 부팅이 안 되면 뭐 쓸 수 있습니까? 컴퓨터 못 쓰잖아요. 근데 이 안에 운영체제인 펌웨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펌웨어가, MCU에 들어있는 펌웨어가 모든 전자회로를 컨트롤해요. 그죠? 전자회로를 컨트롤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온오프 버튼, 여기 OSD 버튼이 이 케이블 타고 OSD 버튼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OSD가 여기서 파워온 버튼을 눌렀어요. 파워온 버튼을 눌렀어요. 파워온. 온을 했어요. 그럼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신호가, 온 신호가, 이걸 트리거 신호라고 얘기하죠. 맨 처음에 OSD 버튼 파워온 버튼에는 3.3V 정도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얘가 0전위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배열하는 이 전류가 뭐냐면 이걸 트리거 신호라고 얘기해요.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얘가 MCU로 들어가는 거. MCU로 들어가서 MCU 안에 있는 펌웨어가 이 신호를 받아서 연산을 하는 거죠. 온 스위치 눌렀구나. 자, 그러면 이 온 스위칭 신호를 누르게 되면 연산해서 뭡니까? 이 온 시그널을 어디 주냐면은 요 인버터를 기동할 수 있는 그죠? 이 온 신호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 이 패널 쪽에, 패널이 여기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액정 패널이 LVDS 케이블 타고 여기 지금 5V가 대기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 넘어가요. 왜냐면 MCU가 이 게이트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스위칭을 스위칭 신호 주는 것이 뭐냐, 보통 보면 인버터 쪽에는 보통 TR을 두 개를 가지고 스위칭 운영을 해요. 여기 지금 그 패널 쪽에는 5V 전기를 줘야 되잖아요. 5V VCC를 패널 쪽에. 여기는 뭐냐면 TR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 FET죠. 9435 같은 이 TR FET로다가 얘를 스위칭 신호 게이트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신호를 누르기 전까지는 얘가 전기를 생산해서 부하에 공급해 줄 줄 모르겠지만은 이 패널 쪽이라든가, 그죠? 패널 쪽이라든가 아니면 인버터 쪽에는
동작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MCU가 연산해서 그죠? 스위칭 신호, 온 스위칭 신호를 줘야지만 그죠? 여기서 인버터가 동작이 되고 이 패널 전압이 대기하고 있던 5V가 게이트가 열려서 바로 LVDS 케이블 타고 5V VCC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패널 쪽에 5V가 공급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얘가 안에 있는 펌웨어가 죽으면 이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 하잖아요. 우리 데스크탑에 운영체제가 생기면 브루스크린 생기거나 부팅이 안 되듯이 이게 똑같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죠? 지금 고장 증상 들어온 게 뭡니까? 이 펌웨어 불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 버튼도 안 먹히고 이 버튼에 OS도 LED도 안 들어오고 그런 증상이죠. 왜? 이 애가 손상이 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전자회로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오토 방식으로 그냥 다 켜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전기 낭비는 무지하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AD 보드는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 하는 것이 이제 AD 보드의 그 동작 기본 원리입니다. 그죠? 기본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AD 보드의 이제 대표적인 우리의 고장 증상을 보면요. 고장 증상 보면 이 펌웨어 불량이 의외로 많습니다. TV도 펌웨어 불량 많죠. 뭐 버튼이 안 눌러진다든가 그런 부분 많죠. 이 펌웨어 불량이 많습니다. 요 MCU라든가 이 필름의 디바이스 불량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요 지금 이 필름 안에도 우리가 EDID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모니터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 MCU 안에 뭡니까? 펌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얘네들이 손상이 되지 이 디바이스 관련 이 소자 불량 자체는 많지는 않다. 그래서 펌웨어 불량 증상,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러가 있는데 보통 QFP 타입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소자들을 많이 써요. 여기 냉납이 얘가 이제 쓰다 보면 열이 많이 났기 때문에 고급 제품들은 여기에 이렇게 히트싱크 방열판이 뒤집어 씌워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고급 제품들은. 근데 저가 제품들은 보통 없어요. 고급 제품들을 보면 이제 보통 방열판이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져 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스케일러예요. 여기 스케일러인데 방열판이 얹어져 있죠. 얘가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방열판으로다가 열을 발산시켜 준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작은 이 QFP 타입의 이 소자들은 냉납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납. 그죠? 그랬을 때 뭡니까? 작동이 되더라도 화면이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받은 영상 신호를 그래픽카드에서 받은 영상 신호를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를 1차 가공해서 그저 패널 보드에 타이밍 컨트롤 T콘으로 줘야 되는데 얘가 잘못된 신호를 T콘한테 주게 되면 T콘이 그 LDR 집 영상 신호의 신호를 2차 가공해서 줘야 되는데 제대로 가공된 신호를 못 주니까 화면이 뭐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스케일의 냉납도 많이 난다. TV나 아니면 AD 보드, 모니터 AD 보드 쪽, TV AD 보드나 모니터 AD 보드 쪽은 요 의외로 또 요 LDO 레귤레이터 있죠. LDO 레귤레이터 이 불량이 많습니다. 용량 감퇴, 쇼트, 그죠? 진행성 불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이 콘덴서는 뭐 단골 메뉴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우리 그 모니터 뒤에 보면 네임 플레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어느 회사 제조하고 모델이고 생산은 언제 했고 이런 연식을 봐서 3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이 콘덴서는 기본적으로 다 갈아줘라. 왜? 우리가 폴리머 솔리드 콘덴서를 썼지 않기 때문에 전액 콘덴서를 썼기 때문에 전액 콘덴서는 3년 이상 되면 안에 전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 딱 보고 하나만 터졌어. 이게 이 불룩 나왔죠. 이게 그죠? 불룩 나왔어요. 이게 왜 불룩 나오냐면은 안에 가스가 전액이 이게 가스 그 끓다 보니까 이게 불룩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스가 발생해서 불룩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폭변이라 이게 Y자로 돼 있죠. 그 전액이 튀어나와서 폭발하게 이 막혀 있으면 폭발되니까 이 안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안전장치를. 이게 폭발하다 보면 이 전액이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실명이 될 수 있어요. 이 독극물이에요, 이게. 그죠? 그 전에 이 불룩 튀어나온 것만 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갈아줘서 물론 됐다고 회심의 미소를 질지 모르겠지만 얼마 있다 재콜이 들어온다는 현상을 반드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액 콘덴서들은 네임플레이트를 보고 3년 이상 됐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갈아주는 것이 우리 정신건강에 좋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원리를. 자,
제가 지금 전반적인 원리를 좀 얘기 드린 겁니다, 제가. 자, 모니터 시그널. 그 모니터는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시그널 플로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아답터 타입으로 전원이 공급되던, 그죠? 립스보드 타입으로 넘어오던, 그죠?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오면 이런데 전기를 다 공급하고 있겠죠, 그죠? MC 쪽에 전원이 공급되고, EPROM 쪽에 전원이 공급되고, 스케일러에 전원 공급이 되고, 타이밍 컨트롤에 전원 다 공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탠바이 상태는 되고 있겠죠, 그죠? 되고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요 부분이, 자, 요 부분이 지금 뭡니까? 요 부분이 지금 그 패널 쪽에 패널 쪽, 그죠? 패널 쪽. 자,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이 지금 뭡니까? 요 부분이 우리가 패널 쪽이라고 봅니다. 패널 쪽, 패널. 액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액정, 그죠?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우리가 보면 AD 보드다, 이쪽이, 그죠? 여기가 이제 AD 보드 파트예요.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인버터란 말이죠. 인버터. 여기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파트예요. 그죠? 인버터 떠지는 뭐 LED 모니터 같은 거 이게 드라이버, 컨버터 보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전원은 다 아다타로 공급이 되던 립스보드 쪽에서 SMPS 파트 쪽에서 5V가 공급되던 이 전원이 공급될 겁니다. 그러면 내부의 어떤 그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전기를 좀 뭐 LDO 레귤레이터로 다운시켜서 여기에 맞는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겠죠. 그죠?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뭡니까? 이제 전기는 공급되어 있지만 패널은 동작 안 되고 있죠. 패널 동작 안 되고 있고, 인버터 쪽도 지금 뭡니까? 그죠? 이 백라이트 켜주는 동작은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왜? 아직까지 우리가 파원 신호, 시그널 신호를, 트리거 신호를 줬지 않기 때문에 동작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OS 버튼을 누릅니다. 그죠? OS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MC로 들어가는 겁니다. MC로 들어가요. MC에 들어가면 내부 연산을 통해서, 그죠? 연산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이 파원 시그널이 어디 들어가냐면 인버터 PWM 쪽에 그 이네이블 때는 온오프 단자로 들어갑니다. 온오프 단자로. 이 지금 인버터 쪽에는, 그죠? 인버터 쪽에는 VC 전압이 이미 공급되고 있어요.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인버터 쪽에 PWM 동작을 안 한다고 그랬죠. 왜? MCU의 제어를 받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 시그널이 파워 버튼을 누르면 내부 연산을 통해서 이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이쪽에 이 회로를 통해서 MCU 그 인버터 쪽에 PWM의 온오프 단자나 아니면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뭡니까? 얘가 PWM이 동작 펄스 발진을 하기 시작하죠. 펄스 발진을. 그럼 뭡니까? FET 드레인에 대기했던 12V를, 그죠? PWM 동작에서 온오프 신호, 그 펄스 발진 신호를 주다 보니까 FET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뭡니까? 스위칭을 해서 DC를 AC화해서 트랜스 1차 측에 넘겨주더라. 트랜스 1차 측에. 여기 트랜스에. 여기 1차 측이죠. 트랜스포머. 여기 2차 측입니다. 그죠? 1차 측에 DC를 걸어주니까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에 2차 측에 유도 기절이 발생돼서 가문 건선비에 이 2차 측이 많이 감겨졌죠. 승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주냐? 바로 밸러스트 캐퍼시터 통해서 이 전류 제한 캐퍼시터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LCD 그 액정에 있는 백라이트를 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천을 켜준다. 그죠? 이렇게 온 신호를 눌렀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5V 전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LVDS 케이블을 통해서, 그죠? LVDS 케이블을 통해서 이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때 신호는 RGB 신호는 스케일을 통해서, 그죠? 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부 강화를 통해서, 그죠? 내부 강화를 통해서 이 LVDS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LVDS 신호가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요쪽 T콘. 여기 패널 보드라고 있죠? 패널 보드 열어보게 되면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MCU가 이
5V 대기하고 있던 이 전기 신호를 갖다가 게이트를 열어서 바로 여기다가 패널 쪽에다 5V 주게 되면, 그죠? 내부에 또 회로가 또 있어요. 회로를 통해서 이제 타이밍 컨트롤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승합 회로를 통해서 영상칩, LDI 영상 칩에다가 전기 신호를 뭐 보통 20V 가까이 넘겨주는 거죠. 승합 회로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넘겨줘서 얘가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사운드 칩이 있으면 사운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운드는 자, 얘가 시그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작게 하라 그러면 이 마이컴 안에 있는, 그죠? MCU 안에 있는 펌웨어가 연산을 해서 얘 오디오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자회로 컨트롤 누가 하냐? 바로 이 MCU 얘가 주범이에요. 얘가 하는 겁니다. 얘가. 그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동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 피드백 회로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2차 측의 전류 변화를 감지해 가지고 피드백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PWM에, 그죠? 피드백 단자로 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 백라이트가 하나 깨졌어요. 그죠? 깨져서 이쪽이 전기가 안 돌아가면 깜빡하잖아요. 깜빡 꺼져 버리죠. 바로 뭡니까? 이 2차 측의 전류 변화량을 피드백 회로가 받아서, 피드백 회로가 어디로 인버터에 피드백 단자로 주기 때문에 이 PWM이라는 그 소자가 측면에서 판단할 때는, 야, 2차 측에 문제가 생겼구나. 야, 저 계속 전기 공급하면 안 돼. 펄스 발진을 끊어라 하고 얘가 펄스 발진을 안 해주기 때문에 깜빡하고 그 다음부터 전기가 공급 안 되니까 안 켜지는 거죠. 이런 그 안정화, 보호 회로가 바로 피드백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SMP에서도 마찬가지죠. SMP에서도 5개 회로를 갖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5개 단계가 뭐냐? 바로 피드백 회로입니다. 그죠?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감지해서, 그죠? 전류의 변화량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션트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변화된 전기를 받은 거를 포토커플러, 즉 포토다이오드와 포토TR이 그 광신호를 받아서, 그 변화량의 광신호를 받아서 어디 주냐? PWM에 받아 1차 측 PWM에 피드백으로 줘서 바로 PWM이 판단할 때 펄스폭을 느려라 줄여라 그 다음에 끊어라 하는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정화 회로죠. 자, 이게 바로 모니터 시그널 플로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스케일러에서 우리가 여기서 가공된 게 여기서 1차 강화한다. 여기 AD 보드 파트라고 했죠. 이게 AD 보드라고 했죠. AD 보드. AD 보드에서 영상 신호를 이 그래픽 카드로부터 받아서, 그죠? 여기서 내부 어떤 회로를 통해서 여기서 1차 가공을 한다 그랬죠. 1차 가공. 여기 1차 가공을 하게 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1차 가공을 하게 되면, 그죠? 이 신호는 이 티콘이 인식할 수 있는 이 신호예요. 그럼 뭡니까? 이 신호도 아직 그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영상 LDI 칩이라고 그러죠. LDI 칩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신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1차 LVD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 타이밍 컨트롤을 통해서 여기서 2차 가공을 합니다. 2차 가공은 뭐냐면 바로 LDI 영상칩이 우리가 얘를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 바꿔줄 때 영상 신호와 지금 LCD 스크린에 보면 뭐 1024 768이다. 그죠? 해상도가 768이다. 그럼 뭡니까? 이 각종에 있는 이 화소들을 갖다가, 그죠? 이 위치 정보, 화소를 갖다 온과 오프로 해라는 이 위치 정보 신호를 갖다 같이 주는 거죠. 그러면 야, 여기 켜라, 꺼라 해서 여기 화면에 영상이 구현되는 거죠. 이 신호를 타이밍 컨트롤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V 전기를 여기서 받는다 그랬죠. 그죠? 이 MCU가 여기야 5V 신호 열어라. 그럼 5V 전기를 들어간다 그랬죠. 그 5V 가지고 이 LDI 칩은 보통 20V 가까이 먹히기 때문에 내부에 승합 회로가 있어요. 그죠? PWM과 우리가 뭐 FET나 뭐 TR을 통해서 이런 승합을 해줍니다. 이 승합된 신호가 어디 들어가냐? 바로 LDI 칩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액정 그라스하고 이 보면 액정 그라스가 이렇게 있죠. 여기 패널 보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죠? 연결. 이게 바로 TCP라고 그랬죠. 플렉시블 같은 거. 여기 지금 바 모양에 여기 있는데 이게 바로 LDI 칩이에요. 이 바 모양. 여기 전압이 20V 가까이 먹힌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영상 신호가 여기로 들어가고 타이밍 컨트롤러부터 화소의 위치 정보를 받아서 그 화소를 온 할 거냐 오프 할 거냐 해서 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플로우를 가지고 모니터는 동작을 한다 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스케일러도 우리 냉납이 많이 나지만 이 타이밍 컨트롤러도 냉납이 많이 나요. 냉납이.
그러니까 요 냉남이 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젤프락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솔더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내용들은 이제 AD보드 실무과정 쪽에서 또 많이 얘기 드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AD보드 뭐를 수리해야 되는데 이론이 없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할까봐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소자들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소자들은 없어요. 그죠? 되게 다 중요한 소자들이죠. 특히 MCU 안에 있는 폼웨어, 얘가 죽으면, 그죠? 전자 회로를 컨트롤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전자 회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런 거죠. 자, AD보드 전원 공급 방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자, 12V 아답터 방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답터 방식으로. 아답터 방식 들어가서 여기서 이게 메인 전원부라고 그랬죠. 그죠? 스텝다운 컨버터를 통해서, 그죠? 12V를 내부의 스위칭, 그 발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2번 단자로 아웃풋이 나온다 그랬죠. 아웃풋이. 그죠? 그걸 이제 써가지고 여기 LC 필터를 통해서 최종 부하가 필요한 LDU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뭐 스케일러로 공급하던, MCU로 공급하던, EP롬으로 공급하던, 사운드 칩으로 공급하던 하는 내용들 여기서 한다 그랬죠. 이 메인 전원부라고 그랬죠. 이렇게 아답터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수리 들어온 것은 바로 이 립스보드 타입이죠. 아답터가 없는, 여기서 220V 전원을 꽂으면 여기 SMPS 파트를 통해서 오토 방식으로 우리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AD보드가 필요한 5V하고 인버터가 필요한 12V를 인버터 파트에 주고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 또 얘기했지만 고가 모니터하고 저가 모니터 구별 방법, 220V가 들어간 립스보드 타입은 좀 비싼 거고 아답터가 좀 싸다. 요게 더 원가가 좀 비싸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어,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 AD보드 구조를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220V가 들어가지 않는 아답터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메인 전원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 전원부가 있습니다. 그죠? 왜 12V를 최종 부하가, 그죠? 최종 부하가 쓸라 그러면은 그죠? 12V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전원을 통해서 12V를 받아서 내부의 발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2번 단자로다 어떤 아웃풋을, 그죠? 5V를 내게 되면 이건 지금 1500-50인데, 그죠? 예, 5V를 출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아웃풋을 5V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죠? 스위칭 레귤레이터 내지는 우리가 스텝다운 컨버터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죠? 입력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강압하는 우리가 방식을 우리가 스텝다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를 들어가서 나오면은 얘는 맥류성 전원이기 때문에 최종 부하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 LC 필터라고 그러죠.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 부하가 필요한 LDO 레귤레이터,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준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전원을 이제 다운해서 5V를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다운해서 스케일러, MCU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준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스케일러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죠. 영상 신호를 막바로 우리가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신호를 일단 받아서 얘가 1차 신호를 가공하는데,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를 가공하는데 이게 바로 스케일러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신호를 우리가 LVDS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이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MCU가 있다 그랬죠. MCU. 그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운영체제가 들어있다. 즉, 폼웨어가 들어있다.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뭡니까? 이 EPROM이라는 게 있는데, EPROM은 지금 뭡니까? 이 두 개가 있어요. 왜냐면, 이 포트가 DVI 포트가 있고, RGB 포트가 있습니다. RGB 포트가. 근데, 이 DVI 포트가 필요한 EPROM과 RGB 포트가 필요한 EPROM이 있어요. 그죠? 이 안에는 모드가 뭐가 들어있죠? 모니터 드라이버가 들어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RGB 포트를 꽂던 DVI 포트를 꽂아가지고 우리가 그 데스크탑하고 연결해서 데스크탑 파워를 누르는 순간에 바로 뭡니까? 그래픽카드와 EPROM이 서로가 뭡니까? DDC 프로토콜에 의해서 EDI 정보를 주고받고 있더라. 그래서 뭡니까? 모니터를 켰을 때 이 최적의 해상도를 갖다가 바로 구현해주죠.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뭡니까? 그죠? 그래픽 드라이버가 제대로 그 설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얘가 바로 DDC 프로토콜에 의해서 EDID 정보가 뭡니까? EDI 정보는 뭐, EDID 정보는 뭐라 그랬죠? 모니터 드라이버다. 그죠? 그렇게 들어있다고 그랬죠. 걔랑 교신을 해서 뭡니까? 그죠? 이
모니터에 맞는, 모니터 그래픽카드에 맞는, 그죠? 최대 해상도를 자동적으로 구현해준다. 그죠? 이렇게 되었다 그랬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뭡니까? CRT 모니터 살면은 모니터 드라이버 하나 줬어요. 그죠? CD를. 디스켓을 줬죠, 옛날에는. 그걸 깔아야 모니터가 인식을 했죠. 이제 뭐 발전되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2피로 만에 이제 이 정보를 내장시킨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OSC 커넥터를 통해서 우리가 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온 트리거 신호가, 그죠? 스위칭 트리거 신호가 어디 들어가냐면 MCU로 들어가서, 그죠? 여기 신호를 뭡니까? 패널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5V를 게이트를 열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연산을 해서 내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뭡니까? 인버터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오픈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신호를 눌렀을 때 패널 전화 5V가 대기하기 또 5V 전화가 열리면서 패널 5V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인버터 쪽에, 인버터에 그 PWM을 동작시켜서 인버터 CCFL을 켜주기 위한 그 스위칭 신호가 바로 요런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뭐라고 그랬죠? 이 수정 발진자로 했죠. 수정 발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모든 전자소자는 여기 클럭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한다. 얘가 죽으면, 그죠? 식물인간이다.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부분들, 스위칭, 스텝다운 컨버터라든가 요런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이라고 그러죠. 요런 부분들이든가 아니면 스케일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압만 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상적인 파형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영상 신호도 마찬가지죠. 영상 신호도 우리가 제대로 신호가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모니터 입문 강좌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우리가 이제 수리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AD 보드 종류에 보면요, 우리가 아답터 타입으로 들어가는 방식들, 여기 지금 DC잭 있죠? 들어 방식은 이 스텝다운 컨버터가 이렇게 5단자 레귤레이터 스위칭 5단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SOIC 8핀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5단자로 된 150-50-50, 151-50이라는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이런 방식은 이제 이렇게 다리가 그 SOP 8핀 타입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요? 예전에 보면 사람들이 이게 주로 많이 보던 건데, AD 보드에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없습니까? 왜 스위칭 레귤레이터 없죠?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다리가 비록 8개지만 얘는 5개지만 역할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요게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이 나와 있죠. 인이 뭡니까? 12V가 들어가는 거고, 아웃풋이 뭐예요? 아웃풋이 이제 내부 발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맹류성의 전원을 내는 아웃풋 그 5V 쪽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온오프 단자가 있을 거고요. 반드시 얘는 뭐 스위칭 회로 이 레귤레이터는 피드백이라는 단자가 있다 그랬죠. PW는 마찬가지고 피드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VCC가 있으면 반드시 그라운드가 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라운드가 있을 거고요. 여기 그렇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모양만 틀리지. 그죠? 이 역할은 같다. 그죠? 같다. 그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레귤레이터들은 보통 보면 이제 LDO 레귤레이터를 많이 써요. LDO 레귤레이터 입력과 출력의 차가 적은, 그죠? 그런데 쓰는 우리가 레귤레이터를 LDO, 로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로 했죠? 그죠? 이런 걸 많이 쓰죠.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는 안 써요. 그죠? 소수점 단위 출력을 하는 그런 LDO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분량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타입이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더라도 구형은 보통 요렇게 5단자를 많이 쓰지만 신형은 SOIC 8핀 타입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요런 게 있다는 것을 참조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립스보드로부터 들어가는 방식들은 약간은 여기 DC잭이 없죠. 그죠? 이 단자를 통해서 5V가 넘어오는 겁니다. 5V가 넘으면 요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한 번 더 전원을 갖다가 분산시켜주는 방식이 있고요. 요 스위칭 레귤레이터 없고 LDO 레귤레이터로 5V를 받아서 바로 다운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계자가 어떻게 설계를 했냐에 따라서 이 구조가 좀 틀리겠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이 보드는 5V를 갖다가 립스보드로 받아서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여기가 들어가겠죠. 그죠? 12V를 받겠죠. 일단 12V를 요거는 5V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10V를 받아서 내부의 발진 스위칭 회를 통해서 2번 단자로 5V가 나오면 5V는 쇼트기 다이어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DC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AD 보드들 보면 이 구조가 좀 틀리지 역할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립스 보드도 마찬가지고 AD 보드도 마찬가지고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소자들이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그 약간의 구조가 좀 틀린 거지 이런 역할들은 같단 말이죠. MCU가 없는 데가 없고 EPROM이 없고 그런 게 있으니까 다 있잖아, 그죠? 단지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12V가 들어와서 이 립스보드 방식은 여기서 한번 변환해 주냐 아니면 5V만 넘어와 갖고 5V로 갔다가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이 최종 부하가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냐 그 방식이 틀리겠죠, 그죠? 그런 것만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이 방식이 틀리다, 그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AD보드의 전원부 동작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리스보드 타입은 간단하죠. 왜냐면 5V나 12V가 들어와서 그죠? 5V가 들어오는 것들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바로 그냥 LDO 레귤레이터 통해서 분배를 하면 되는 거고 12V가 립스보드로 넘어왔다 그러면 뭡니까? 똑같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DCA 들어가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12V가 립스보드에서 넘어오건 아니면 아답터로다가 12V가 넘어오는 방식의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12V가 들어오게 되면, 그죠? 이 12V 전원을 갖다가 막바로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쪽에 1번 단자로 공급하진 않아요. 항상 입력은 반드시 콘덴서를 거친다. 왜 거친다 그랬죠? 노이즈를 한번 제거해주고 안정적인 DC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콘덴서가 앞뒤 단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콘덴서가 자 얘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얘를 통해서 자 12V가 콘덴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어디 들어가냐 바로 1번 단자로 들어가는 거죠. 1번 단자로. 왜 12V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바로 이 소자들이 이 12V 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소자 설계한 사람들이 나는 3.3V를 요구를 해. 나는 1.8V를 요구해. 나는 뭐 2.5V를 요구해. 난 12V를 쓰는 소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한 사람들이 이 소자에 맞게끔 우리가 전압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방식을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자, 들어가면 내부에 이제 스위칭, 얘는 이제 1500-50이라는 것은 150kHz의 스위칭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스위칭 주파수를 가지고 스위칭을 해가지고 5V의 전기를 생산해낸다는 뜻이에요. 그죠? 2번 단자가 뭐 아웃풋이죠? 아웃풋. 자, 그래서 이제 12V가 들어가서 콘덴서를 거쳐서 12V가 들어가서 이제 내부에 이제 그 발진 스위칭을 통해서 2번으로 나오면 얘는 맥류성이기 때문에 바로 2번 단자와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바로 DC 5V를 만들어내는 거죠. 5V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5V를 만들어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 메인 전원부에서 요걸 메인 전원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메인 전원부. 이제 보조 전원부 넘어가야 돼. 보조 전원부는 뭐냐면은 최종 부하가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전원부를 얘기를 해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보조 전원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5V를 받아서 항상 이 소자, 전원 소자 앞뒷단에 뭐가 있다 그랬죠? 콘덴서가 있다 그랬죠? 자, 얘를 받아서 입력으로다가 5V를 주고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3.3V가 어디냐? 이 콘덴서를 거쳐서 얘를 통해서 스케일러로 공급이 되고요. 또 오디오 칩에는 뭡니까? 이런 소자를 통해서 얘를 해서 일로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EPROM 같은 경우는 뭡니까? 5V를 받아서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이 어디 들어가요? 어떤 콘덴서를 거쳐서 MC로 들어간다든가 EPROM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V 전기를 받아서 그죠? 여기서 내부 전압 강화를 통해서 수정 발전자에 VC 전원을 공급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메인 이렇게 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전기는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뭐 립스보드도 마찬가지죠. 여기 12V가 이렇게 넘어온다. 이쪽 넘어온다면 여기로 1번 단자로 들어가겠죠. 1번 단자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지금 보시면 12V는 여기 들어온 12V는 어디 갑니까? 막바를 거쳐서 인버터에 VCC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뭡니까? 여기 지금 스위칭 회로가 있는데 요건 이제 인버터 쪽에 스위칭 회로죠. TR 두 개로 보통 많이 하고 그죠? 요 패널 전압도 여기 스위칭 TR로 하는 게 있고 FET로 하는 게 있어요. 뭐 회로 구성마다 스위칭 회로는 틀리죠. 그죠? 게이트를 열어줄 수 있는 그죠? 5V 신호를 줄 수 있는 쪽이죠. 이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위칭 신호들이 이제 TR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커넥터를 통해서 우리가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이 MCU로 들어가는 겁니다. MCU.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내부 연산을 통해서, 그죠? 야, 스위칭 인버터 쪽에, 그죠? 그 온 신호를 줘라. 이를 통해서 뭡니까? 이 스위칭 에러를 통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야, 지금 대기하고 있던 패널 쪽에 5V 전화 공급해줘. 그러면 이쪽에 이제 이 TR을 통해서 대기하고 있던 5V 신호를 여기다 주는 거죠. 현재는 5V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끊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대기를 하고 있죠. 어떤 전원이, 그죠? 얘가 이제 전원을 와서 이 TR 같으면 어떤 베이스의 신호를 주는 거죠. 그죠? 베이스 신호를 주게 되면 NPN과 PNP-TR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스위칭 신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대기하고 있던 신호가, 그죠? 베이스 쪽에 주게 되면, 그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든가 에미터에서 컬렉터를 흐른단 말이죠. 그죠? 그럼 뭡니까? 이 컬렉터 쪽은 뭡니까? 이쪽에 패널 전화랑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죠. 이 TR은 뭡니까?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안 주게 되면 NPN-TR은 뭡니까? NPN-TR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소자 공부를 하라고 기초를 공부하라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NPN-TR은 에미터가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이게 컬렉터, 에미터, 이게 베이스잖아요. 현재는 그죠? 현재는 그 어떤 여기에 아무 신호도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기가 흐른단 말이죠. 그죠? 여기 5V가 딱 대기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5V가. 그러면 에미터 쪽인 뭐 PNP라든가 뭐 NPN-TR은 이쪽 한쪽이 지금 뭡니까? LVDS VC하고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현재는 신호가 안 들어가니까 MC에 신호를 안 주니까 얘가 지금 뭡니까? LVDC는 0V란 말이죠. 근데 어떤 신호를 MCU가 연산해서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MCU가 연산을 해서 베이스에 신호를 주니까 대기하고 있던 신호가 5V가 흐르면서 여기에 신호를 갖다가 5V 전기를 주는 방식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요렇게 구성이. 그래서 이 스위칭 TR, 이 스위칭 회로가 고장이 나더라도 얘가, 그죠? 인버터가 동작이 안 되든가 패널이 5V가 안 들어가요. 또 온 버튼 눌러서 LVDS 케이블 VC 단자를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재니까 전압이 안 나오더라. 그럼 우리가 뭘 의심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5V가 대기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TR로 되어 있는 게 있고 FET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대기 신호가 5V가 대기하고 있는지, 여기도 대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대기 안 넘어간다. 그럼 이게 소자불량이죠. 소자불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패널 쪽에 들어가는 거 보면 항상 여기 뭡니까? 이 콘덴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요. VCC가. 이 콘덴서가 용량 감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양파 정상이라면 이 콘덴서를 한번 갈아봐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패널 전압이 5V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대기 전압이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양부 판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뭡니까? 그 교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그 프로세스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아무래도 좀 그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자, 요런 분 이해하셨죠? 이제 요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립스보드 쪽은 늘상 많이 대하는 그런 거지만 AD보드 쪽은 또 소홀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AD보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 회로, 해석, 동작 원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D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우리 메인보드로서 중요한 회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간혹 이제 DCC 컨버터가 뭐냐고 또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 이런 부분들 DCC 컨버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직류 전압을 강압 또는 승합시켜주는 장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직류를 일정한 주파수로 스위칭하고 해서 우리가 직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DCC 컨버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벅 컨버터, 우리가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그랬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AD보드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압형 컨버터죠. 자, 12V가 들어가서 5V를 생산해내는 그런 우리가 그 컨버터를 벅 컨버터 내지는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부스트 컨버터는 뭐냐면요, 승합형 컨버터예요. 입력 전압보다 12V가 들어가서 24V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승합형 컨버터다. 그래서 스텝업 컨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지금 밑에 보면 벅 부스터 컨버터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요런 것들입니다. 이 가변장을 해서 우리가 0V서부터 그죠? 어떤 100 몇 볼트, 200 몇 볼트까지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그걸 우리가 뭐냐면 벅 부스터 컨버터, 승합과 강압이 모두 가능한 컨버터를 우리가 이 벅 부스터 컨버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보통 스텝업 컨버터냐, 스텝업 컨버터냐, 부스트 컨버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이 참조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스트 컨버터 같은 경우는 있으면은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립스보드 수리할 때 1차 측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 쓰는 거죠, 이런 거를. 이런 거 이제 직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좋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쇼트가 되더라도 얘가 감안할 수 있는 그건 보정 회로들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죠. 얘는 지금 450V까지 승합이 돼요. 0V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TV 수리할 때도 만약에 이게 1차 측의 문제인지를 판별할 때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좀 잘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스텝 다운 컨버터, 스텝 업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그런 것을 우리 이런 의미를 알면 되겠다. 자, 우리가 AD보드의 중심 소자를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중심 소자를 살펴보면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 스위칭 레귤레이터하고 리니어 레귤레이터죠.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주 전원부, 좀 전에 주 전원부 얘기했죠. 5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든 아니면 SOIC 8핀 타입의 스위칭 레귤레이터든 많이 쓴다 그랬죠. 그죠? 주 전원부에서는 우리가 이걸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LDO 레귤레이터라든가 드랍아웃 레귤레이터를 쓰게 되면 얘는 최대 출력이 뭐냐면 1A 밖에 못 내요. 1A. 1A 갖고는 힘들죠. 동작이. 그래서 우리가 1500-50, 1500-50은 뭐냐면 12V가 들어가서 5V를 생산내면서 최대 3A까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레귤레이터는 스위칭 레귤레이터와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있는데요.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드랍아웃 레귤레이터하고 로우 드랍아웃 레귤레이터. LDO를 많이 하죠. 그래서 AD보드에는 TV나 모니터 AD보드에는 주로 LDO 레귤레이터를 많이 쓴다. 드랍아웃 레귤레이터는 뭐냐면 7805 같은 경우 즉 소수음단위 출력을 못 해주는 거죠. 소수음단위. 그래서 12V가 들어가서 5V를 다운해주는 우리 소자를 갖다가 드랍아웃 레귤레이터라고 얘기한다. 그죠? 7809는 뭡니까? 12V 마이너스 5V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런 건 잘 안 쓰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리니어 레귤레이터도 뭐냐면 열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 손실이. 자, 그래서 레귤레이터는 뭡니까? 자, 입력 전압이 들어가서 5V를 생산하는데 보통 얘는 뭡니까? 8V 이상만 집어넣으면은 레귤레이터는 뭐 안정화라는 안정화 소자죠. 안정화. 그죠? 어떤 8V 보통 8V 이상만 가해주면 12V가 아니더라도 8V 이상만 가해주면은 정상적으로 5V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뭡니까? 입력과 출력 차이만큼 우리가 전압이 열로 손실이 되고 그래서 열이 많이 납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들은. 그래서 보면 열화가 많이 되거나 그러죠. 그래서 고급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방열판 같은 거를 많이 씌워서 주죠. 고급 제품들은. 근데 이제 원가 절감을 해서 이제 보통 이게 방열판이 보통 뒤집어 쓰여 있지 않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급 제품을 보면은 하나 보여드린다면, 자, 요 제품은 좀 립스보드인데요. 립스보드 쪽에 보면 요게 이제 요런 FET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오면 방열판이 이렇게 뒤집어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건 FET인데 스위칭 FET인데
요 지금 780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스위칭 레귤레이터 같은 거 쓰면 이렇게 방열판에 붙여서 열을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고급 보드들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대부분이 씌워져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열선실로다가 우리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좀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방열판 팔잖아요. 히트싱크. 그걸 여기다가 서멀 컴파운드로 붙여서 해주면은 아무래도 그 제콜이 안 들어오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얘가 만약에 8V로 입력을 걸어줬다. 그죠? 그럼 얘가 아웃풋이 5V 1A 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레귤레이터들은, 리니어 레귤레이터들은 1A 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는 뭐냐, 열선실로다가 방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력 공식에 의해서 P는 VI죠. 8에서 5 빼면 뭡니까? 그죠? 이 3W, 이 전력 공식에 3W가 우리가 그 방열판으로다가 이쪽으로다가 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로우 드랍아웃 LDO는 레귤레이터는 뭐냐? AD보다 많이 쓰죠. 입력과 출력 차에 전압이 별로 차이가 없는 데서 많이 쓰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로 LDO 레귤레이터를 쓰는데 얘도 열이 많이 나죠. 오래 쓰다 보면 여기가 지금 뭡니까? 이게 구리 재질이죠.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열화가 돼가지고 이게 보라색 빛깔 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난 거 보면 AD보드 그 PCB도 뒤에 보면 열화가 많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건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리니어 레귤레이터들은 이런 게 있다.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저 보조 전원부에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AD 보드나 그죠? AD 보드는 보통 LDO를 많이 쓰고 있다. 이것도 분량이 많이 납니다. 자, 리니어 레귤레이터 동작 원리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자는 3개뿐이 안 나와 있어요.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에는 상당히 복잡한 요소가 있습니다. 용량 감퇴가 된다. 제가 3년 이상 용량 감퇴가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안에 이 세라믹 막 안에는 회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등치만 컸다 뿐이지 실제 안에는 이렇게 소자들이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보면 뭡니까? 제너 다이오드도 있고 뭐 TR도 있고 그죠? 뭐 지금 여기 보면 뭐 컨덴사도 있고 그죠? 이런 게 많이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열이 내든가 이런 걸 열을 받고 오래 쓰다 오면 이런 것들이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용량 감퇴들이 돼버려요. 그러면 입력으로 12V가 들어간다면 안에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5V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자, 저항이 전격이 15ohm짜리였었다. 쓰다 보니까 5ohm 밖에 안 나와. 그럼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출력이 제대로 나올까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오래돼서 좀 된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연구 이렇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용량 감퇴 때문에 그런 거다. 내부 회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용량 감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리가 3개인데 뭐가 이게 용량 감퇴가 되지? 안에는 이런 회로들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다리 3개만 이렇게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만 빼놨을 뿐이에요.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회로와 연결이 돼서 얘가 동작을 해서 12V를 이쪽 회로를 통해서 아웃풋을 5V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시트 를 많이 찾아보라 하는 얘기가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찾아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들 많이 보셔야 돼요. 이런 데이터 시트는 여러분들이 늘상 어느 정도 수달될 때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단자도 이 P맵도 이 LDO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레귤레이터 LDO는 좀 틀립니다. 그죠? 그것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스위칭기 레귤레이터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780V를 써갖고 12V, 5V를 따로 공급해주면 되는데 왜 스위칭 레귤레이터 쓰냐? 바로 전류가 1A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힘있는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바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써서 안에 이제 PWM, 그죠? 안에 그 펄스 발전이라고 내장이 돼 있어요. 그죠? 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힘있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바로 DC 컨버터, 우리가 1501-50 조금 전에 이걸 뭐라 했습니까?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그랬죠?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가 힘있는 전기 최대 이제 1501-50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V가 들어가서 5V 3A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입니다. 더 저 힘있는 전기를 만들어낸다. 1501A-50은 뭐냐면 5V 5A까지 만들어주는 우리가 소자죠. 그죠? 그래서 이 힘있는 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스위칭 DC를 받아서 내부에
펄스 발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5V 맥류를 만들어서 맥류성이니까 얘를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5V 전기를 만들어 준다. 그죠? 그게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죠. 조금 전에 뭡니까? 5단자 레귤레이터가 있고 똑같은 그 동작 원리를 갖고 있지만은 요렇게 SOIC 8핀 타입의 스위칭 레귤레이터도 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쪽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위칭을 하다 보니까 리니어 레귤레이터에 비해서 열 손실도 적고 그 다음에 충분한 힘 있는 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단자가 5개지만은 그죠? 이렇게 동작 원리를 갖고 있는데 이 단자가 5개지만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를 이루어져 있죠. 단자만 5개 뺐을 뿐이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복잡한 회로들을 이루어져서 얘도 오래 쓰면 용량 감퇴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5단자 레귤레이터는 보통 1번이 V인 12V가 들어가서 2번이 아웃풋이에요. 펄스 발진해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맥류성이다. 그죠? 그래서 요런 2번 단자는 오시로스코프로 제외된다 그랬죠. 3번이 그라운드, 4번이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하기 위해서 피드백 회로가 되어 있다. 5번은 뭐냐? 그라운드가 되어 있죠. 그라운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전원을 들어가면 얘가 펄스 발진 스위칭을 동작하라는 그런 온오프 단자입니다. 이게. 그죠? 1번으로 들어가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2번으로 아웃풋이 나오면, 그죠? 나오면 얘가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 LC 필터를 통해서 최종 부하가 필요한 5V를 생산을 내는 거고, 3번 단자는 이제 뭐 VCC가 있으면 그라운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4번이 피드백이에요.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얘가 펄스 발진해라 마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피드백이다. 5번은 이제 뭐냐? 온오프, 그죠? 온오프 단자니까. 4번 단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AD 보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AD 보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봤을 때는, 그죠?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죠? 이런 것은 2차 측이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12V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인버터로 들어간다 그랬죠? 인버터로. 여기가 어떤 FET가 쇼트됐다. 그럼 얘가 5V가 안 나와요. 왜? 쇼트가 됐기 때문에 피드백에 얘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이 피드백 회로로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 이쪽으로. 4번으로. 어디 쇼트 났네? 펄스 발진 중단. 그러니까 5V는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AD 보드에 이렇게 인버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죠? 이게 AD 보드고, 이게 인버터예요. 그럼 뭡니까? 얘를 제거하고 한번 했을 때 2번 단자에서 5V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여기서 나온다는 뭡니까? 그럼 인버터 쪽에 어딘가 쇼트란 말이죠. 주로 이제 FET, 스위칭 FET가 쇼트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쇼트라고 판정하고, 이제 이걸 얘가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초보자들은 뭡니까? AD 보드하고 인버터와 같이 붙여놓고 다 케이블 연결해 놓고 측정을 하다 보니까 안 나온다 하고 얘만 주구장창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립스 보드도 마찬가지고 AD 보드도 마찬가지 측정할 때는 립스 보드도 연결된 단독으로 측정하시는 게 좋고요. AD 보드도 단독으로 일단 측정하셔서 이상현 점검을 하고 붙였을 때 이상 현상이 나면 이제 붙인 쪽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도 수리의 요령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5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150-50은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스위칭 주파수를 가지고 스위칭을 해서 5V의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식이 이제 AP1501-50이라는 거 많이 썼죠. 옛날에. 뭐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12V가 들어가서 인단자로 들어가면, 그죠? 인단자로 들어가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죠. 아웃풋이 나오면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 요거 필터링이죠. 그죠? 필터링을 통해서 5V 3A를 출력해내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아까 회로는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나오면 이 아웃풋은 우리가 직류가 아니에요. 맥류성이에요. 직류도 교류도 아닌 그런 맥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 이거 필터링 회로죠. 이를 통해서 5V 3A까지 내는 우리가 소자가 스위칭 레귤레이터, 즉 스텝 다운 컨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자는 여기 2번 단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2번은 뭐예요? 2번은 그죠?
발진 스위칭을 통해서 나오는 그죠? 맹류성의 그 전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테스터로 재면은 DC 5V가 나와요 정확하게. 하지만 얘는 뭡니까? 이 발진 파형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봐야 된다. 뭐 여러분들 데이터 시트는 찾아보라. 데이터 시트 찾아보면 뭡니까?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1501-50이라는 그런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그죠? 뭡니까? 150kHz의 주파수를 가지고 3A를 내는 소자다. 이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소자가 나름대로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능한 데이터 시트를 좀 많이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물론 영문으로 다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글 번역기를 돌리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조금 전에 그 1501-50이라는 것은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최종 출력을 5A, 아니 5V 3A를 내는 거라고 했죠. 1501-A-50이라는 것은 얘는 똑같은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면서 얘는 최대 출력을 갖다 5A를 내는 그런 그 레귤레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죠? 3A보다는, 그죠? 5A가 낫겠죠? 예. 우리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장에 이제 그 아답터, 모니터 아답터를 사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적어 갖고 옵니다. 12V 3.5A 달라고 그래요. 그 3.5A 고 5A가 있는데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거 연결하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지만 전압은 그 12V를 맞춰야 되겠지만 전류는 가능한 큰 게 좋죠. 힘 있는 전기를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니터 사면은 이제 예전에는 5A짜리 안 주고 3.5A 주는 얘기는 뭐냐면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거죠. 3.5A보다 5A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맞춰줘야 되지만은 전류는 관계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도 뭐 19V 3.45A다. 그럼 4.74A 써서 관계가 없어요. 그죠? 전압이 맞춰줘야지 전류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스위칭 레귤레이터도 1501-50이 있고 1501A-50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5A를 내는 그런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들이에요. 근데 요게 좀 단가가 비싸겠죠, 더. 그래서 이제 보통 3A 써도 무리가 없으니까 그걸 쓰겠죠. 근데 좀 힘 있는 전기나 그런 걸 공급해주는 부분에는 이런 레귤레이터를 쓰겠죠. 단자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V인 단자, 아웃풋, 그라운드, 피드백, 온오프 단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참고죠. 보통 우리가 AD 보드에서는 1502L-50을 안 씁니다. 원가 때문에 뭐 그러겠죠, 당연히. 자, 우리가 5단자만 있다고 그랬지 않다고 그랬죠. AD 보드에 보면 SOIC 8핀 타입의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데 HG4070 요거 많이 쓰죠. 단자는 조금 전에 다리는 8개예요. 8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뭐 그 동작 원리는 같습니다. 그죠?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핀맵을 보고 이 구조도 같지 않습니까? 그죠? 구조도 여기 들어가면 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낸다. 예, 구조도 거의 같아요. 단지 핀맵만 좀 틀리다 뿐이지 예, 구조는 같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 말하면 저 인 단자가 12V가 들어가는 단자고요. 그죠? 요 컴프가 피드백이라 요 FB가 피드백이라는 단자죠. 이게 그라운드고요. 그죠? 그라운드고 그죠? 요게 이제 그 SW가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면 다리는 8바이지만 3A는 스텝다운 컨버터다. 그죠? 스텝다운 컨버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입력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출력하는 즉 강압형 컨버터로 우리가 스텝다운 컨버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 3A 안에 해도요.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2번 단자예요.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펄스 발진 스위칭에서 나오는 신호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5V가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제대로 이런 파형들이 그죠? 150kHz의 펄스 발진을 파형이 제대로 나오냐 이걸 보는 것이 좋아요. 5V 나오는데 이게 왜 동작이 안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0kHz의 정확한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펄스 발진에서 나오는 그 5V냐 아니면 왜곡된 펄스 발진 파형을 가지고 나오는 5V냐
완전히 성격이 틀리죠. 그래서 오시로스코프로 2번 단자를 찍었을 때는 요렇게, 그죠? 얘는 직류도 아니고 교류도 아닌 맹류성의 파형이죠. 요런 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왜 파형이 이렇게 나오다 여기서 왜곡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이 안에 있는 내부 회로가 망가진 거죠. 망가진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거 하기 전에 절연 저항도 우리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지털 테스트하기로 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요 아웃풋은 우리가 한번 오시로스코프로 발진 파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크리스탈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